2025년 10월 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27일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에선 전후 가자 지구의 통치 방법과 또 서한 지구 합병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논란들을 일으키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 29일이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만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에 서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개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도 빨리 끝내고 또 고향에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첫째로는 인질 석방인데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인질을 72시간 안에 풀어주고 사망자의 유해까지 반환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정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정치적 배제가 포함됐습니다. 하마스는 향후 가자 행정과 정치에서 제외되고 대신 국제사회가 감독하는 임시통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자지구 비무장화와 국제안정화군 투입입니다. 미국과 아랍,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가자에 들어가서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후 재건 과정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의한 서한지구 합병이나 가자지구 점령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끝난 이후에 가자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인데 그에 관한 내용도 역시 그 항목 합의문에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마스는 가자 통치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고요. 그리고 가자 통치는 하마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아닌 국제사회가 감독하는 임시행정기구가 맡게 됩니다. 흔히 평화위원회 혹은 이제 국제감독위원회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평화위원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맡고,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 핵심 역할을 맡아서 이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그걸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밝힌 구상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토니 블레어 이 전 영국 총리가 사실상 이번 평화협정 시나리오의 설계자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사실 이 가자 평화 계획안은 토니 블레어가 몇 달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서 트럼프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걸 다 짰군요. 자,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동의를 했지만 하마스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에 하마스에게 3, 4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거부한다, 이 말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아랍과 무슬림 주요국들도 모두 이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마스가 사실상 지금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하마스가 이 계획을 거부할 경우 이제 지역적 지지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아랍과 무슬림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구상안에 대해서 일제히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터키, 이집트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까지 이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가자 평화 계획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또한 이번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그렇다 치고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이런 분위기이면서
이스라엘을 잔뜩 비난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랬던 주요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계획이 이스라엘과 가자 사회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 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마스가 해당 조건들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사면초가 되고 완전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평화 구상안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강했었는데 또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이제 하마스의 국제적 고립으로 단번에 뒤집은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9월 9일 날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어요. 물론 이제 하마스가 모여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카타르에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쉽게 사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과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 카타르 공습에 대한 사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속에서 나온 전략적 외교 제스처였을 텐데요. 특히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에서 카타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했던 이 사과는 카타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자 평화 구상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 재건과 같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카타르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 가자 평화 구상안의 최대 수혜자는 카타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과 무장 해제를 위해서 카타르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자 재건 자금의 핵심 공급국 또한 카타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필수 파트너로 두면서 카타르의 외교적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를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보도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아랍 국가들과 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 IDF는 가자지구에서 열심히 또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IDF는 가자시 중심부로 꾸준히 진격하면서 계속해서 하마스의 군사 거점과 지하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만 해도 140여 개 군사 목표를 공습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전투원들이 폭발물 매설을 시도를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타격으로 해당 테러리스트들은 제거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군이 제거한 테러리스트 중 이제 10월 7일 학살 때 이스라엘 청년 16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인질 4명을 잡아갔던 하마스 사령관도 있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2015년이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회 국가 5개 나라 그리고 독일과 이란이 이 핵 협정을 맺었어요. JCPOA. 그런데 그 시효가 금년 10월 18일이 만료가 된다고 그래요. 이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잠깐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만료 10월 18일이긴 하지만 좀 더 연장합시다. 6개월만 더 연장합시다. 이러고 나왔다고 그래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 만료 시한을 연장하자고 나서는 겁니까? 일단 지난 8월 28일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을 했었는데요. 이 스냅백 자동 발동이 되기까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 바로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까지였고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이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에 스냅백 제재를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꺼낸 카드가 바로 JCPOA, 즉 핵합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그 새로운 결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란이 IAEA 사찰 복원이나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이 준수 사항들을 협상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어느 상임 이사국이라도 반대를 한국이라도 하면 바로 부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가결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9월 26일 날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 연장 결의안을 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9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4개만 얻어서 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찬성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알제리, 파키스탄이었고요. 반대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를 서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기권은 단 2개국뿐이었는데 그중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예상대로 스냅백 제재는 9월 26일부로 발동이 되어서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 JCPOA의 핵협정 연장 기한이 연장되기를 바랬을 텐데 이것이 이제 부결되면서 이란은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엔의 그 대이란 제재가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완전히 복원이 돼서 그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의 자국 화폐 리알은 사상 최저치로 지금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란은 이미 좀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 위기, 사회적 불만 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국제 제재까지 다시 복원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경제적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그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이 더 심해질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알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생계 불안도 가속화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국제적 압박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 지금 이 연장이 부결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유럽연합이 한다는 겁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2015년 그 핵합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력한 제재를 가동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기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둘째로 핵 관련 기술과 물자의 이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제한하고 넷째로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에 이어서 EU의 자체 제재까지 이렇게 재가동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 두 제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게 된 셈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란은 여러 가지로 심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란은 반발을 했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어디 가십니까? 아마 할머니네 갈 거예요. 아, 할머니네. 제가 그 이유진 PD하고 이스라엘 뉴스 이렇게 주고받을 때 유머를 좀 했더니 댓글에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진지한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농담한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시몬이 잠자러 가는 거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시몬 베드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윤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이 아니라 10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역시 매동 조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동이 뭔지 아십니까?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예. 이랬으면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뭔지 알아볼까요? 예, 일부에서는 그 이준 PD가 전쟁 후 가자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한 지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이제 서한 지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로 합병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서한 지구 합병, 이스라엘과의 합병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영국,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도 반대급부로 그럼 우리가 서한지구 병합할 것이라고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스파르타 국가라서 병영국가로 우리는 자력강생할 것이야라고 그냥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강력한 발언이 오고 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악관 집무실에서 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서한지구 병합은 없어라고 얘기했고, 또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도 그 카타르, 요르단, 투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하고 만난 자리 그 사이드 회담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약조를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병합만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아랍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그 순위파 아랍 국가들마저도 서한지구 이스라엘 합병 별로 원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가장 이스라엘이랑 친한 아랍에미리트조차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순위파 국가들이 이스라엘 서한지구 병합은 레드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건너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사우디는 서한지구를 병합하면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은 없다. 아브라함 협정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랍에미리트조차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랑 가장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교 단절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낮은 단계 협력 단계로 퇴보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서한지구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이슈라기보다는 이 아랍의 어떤 상징적인 그 정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익 차원에서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을 하겠지만 우리 아랍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인 서한지구, 거기 황금돈 사원도 있고 3대 성지 아닙니까? 거기는 무조건 우리가 아랍의 전체를 대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신학적 그 무슬림적 그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유대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데.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최근 들어서 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세계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몰아치니까 이 베냐민 네탄야후가 오히려 강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서한지구 합병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네탄야후가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절대로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네탄야후 입장에서 아니 이분이 내가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좀 보태주지는 않고 거기에 지금 반대를 해 이런 식으로 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기분 나쁠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이 서한지구 합병 반댈세 이 말을 속으로 반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외신들은 이제 드디어 트럼프랑 네타냐후랑 이제 깨졌다. 아하.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현지 채널 12의 정치 전문 기자 아미트 시갈은 색다른 분석을 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반대를 오히려 반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성품을 이제 우리 국제사회나 이런 외신을 보면 강경파, 뭐 권력의 화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네타냐후는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는 냉혹한 구입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럼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트냐후 총리가 2022년에 이제 회고록을 냈어요. 자기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2014년 가자 전쟁 당시가 기억나실 겁니다. 감독님도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하사를 갖다 납치하고 좀 이슈가 됐죠. 그때 그 우파 장관들, 우파 연정 멤버들, 의원들이 이제 네트냐후한테 전화를 빗발치게 하는 거예요. 이참에 가자 이거 점령해버리자. 지금과 똑같이 해버리자 하는데 네트냐후가 전화를 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냐면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가면 2014년은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란 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가 빨리 이걸 덮기 위해서 휴전 협상하라고 해서 그때 155mm 포탄을 갖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무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때 항상 하던 게 그 원조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입니다. 빨리 휴전 협상해. 그리고 네트냐후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점령을 하면 엄청난 병력 손실이 일어나는데 오바마 행정부 국제사회 다 안 받아줘. 그럼 이게 추구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력들만 소진시키는 이런 짓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력 손실에 대한 어떤 대가, 실익이 있어야 이걸 편익 분석을 하는데 그 계산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어떻게 보면 셈법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해서 외교력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한지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얽혀있고 그 분쟁만 많고 외교적 실익은 별로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일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리드먼 대사가 이제 책을 냈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제목도 이국가 해법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이에요. 제목도. 일국가 해법.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 와. 굉장히 세죠. 근데 그게 지금 서한지구를 이제 유대 사마리아를 3분할 했죠. A, B, C 구역으로 했는데 A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통치하고 B 지역은 치안 군사는 이스라엘 관할, 행정은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C 구역이 제일 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통치인데 A, B, C 다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한테 병합하자라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플랜은 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럼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병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민한테 영주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인데 약간 2등 시민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투표로 붙으면 아마 팔레스타인 다수당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내각 크네세트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지 말고 영주권만 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라고 비판이 들어오니까 프리먼 대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실제로 들어가면 연방 선거는 참여 못하고 지방 선거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치선거만. 그러니까 미 연방 헌법에서 부여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리면서 대통령이나 연방 상원 투표는 참여하지 못한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사실상 그 미국령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독재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안은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외교적인 그런 그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돌파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반유대 인지 전쟁이 아주 급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병합을 하고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 안 주면은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이제 반유대 선동이 이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인종 분리하고 있다, 학살하고 있다. 이 담론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현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2기 들어선 지금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지구 합병에 지금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 그 협정인데. 그거를 이제 이길 때는 하다 말았, 그러니까 뭐 순위파 국가들만 했지만은 지금은 중동 질서를 내가 재편하겠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편할 거냐? 확장 아브라함 협정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순위파 국가는 당연히 들어가고 사우디는 당연히 들어가고 터키, 레바논, 시리아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제 필생의 이제 수건 과제라는 거죠.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 시그니처 정책인데 그 순위파 국가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서한지구 병합이에요. 요것만 빼고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도 순위파 국가들 아랍의 정서를 조금 헤아릴 수 있는 필요는 있고, 그게 이제 대외적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인데, 마가 지정 내에 이제 반이스라엘 기류가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핵심 키워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찰리 커크가 죽은 지 이제 벌써 3주가 다 돼가는데, 2, 3주가 돼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문제가 음모론이 지금 막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미국 현안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문제가 끼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지구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가자지구가 먼저냐 서한지구가 먼저냐 이거예요. 제한된 외교력, 리소스로 어떤 걸 먼저 처리할까 이 문제인데, 뭐 서한지구 문제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이거는 뭐 명분이나 뭐 우리 기독교 시원주의 입장에서 좋죠. 그렇지만은 외교적 후폭풍이 어마무시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게 네타냐후 판단이고, 근데 가자 지구 평화 구상안은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앞서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지금 평화 구상의 핵심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인질 모두 송환, 하마스 통치 제거, 피해가 아닌 제3자 신탁 통지 방안이에요. 그게 뭐 토니 블레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뭐 상근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이 세 가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현지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7일 개전 당시에 제시했던 이스라엘 전쟁 목표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표에 온 거예요. 네타냐후가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트럼프가 뭐 네타냐후가 버렸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여기서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하마스가 이미 합의안을 거부시 이스라엘의 고강도 정치를 그린라이트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안이 마지막인데 이거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고죠 지금. 뭐 하마스 말 안 들어도 돼. 가서 우리가 점령해 버리면 되니까 땡큐죠. 그리고 이번 평화 구상의 그 활용 정점은 뭐냐면 72시간 안에 인질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공격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80% 파기하고 20%밖에 안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면 이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또 터키와 카타르가 회방을 놓으면 안 돼요. 너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원해라 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번 협상안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전쟁을 치면서 가장 장애가 누구냐면 두 국가를 꼽으라면 터키랑 카타르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뭐 협상한 데 놓고서는 그냥 배 째고 누워있고 카타르 같은 경우. 그런데 요번에는 확실하게 카타르가 요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너네 딴지 걸지 마 라고 명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 이게 요번에 어떻게 보면 평화구상의 그 핵심 활용 전점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네타냐후가 유선상으로 이제 카타르 총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사과했다 얘기해서 이걸 외신에서는 네타냐후 굴욕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카타르가 이번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터키랑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만나가지고 요번엔 받아야 돼. 요번에 안 받으면 내 다 죽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걸 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카타르 공습이 주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카타르 공습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 사과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습하는 과정에서 하마스 제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관리하는 연락 장교 민간인도 뭐 죽었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그래도 너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미국, 카타르 3자 회담으로 이걸 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리스트에 나와서 보고 읽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굴욕적인 건 아니고, 하지만 카타르가 왜 이번에는, 과거는 솔직히 시간 끌었지 않았습니까? 뭐 협상 해놓고서 막 협상 얘기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고 하마스 편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발등이 부르떠라서 막 부랴부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카타르조차도 미국이 못 말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격 반경 안에 카타르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시아벨트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후티 방금 하나 밑에 남아 있고 이제 카타르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때릴 수 있다라는 거에 아마 그 총리 일가가 조금 겁을 먹었다라는 게 현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번 평화 가자 그 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뒷다리를 잡아본 터키와 카타르 입장을 이제 정돈시켜버린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3차원 체스 경기 또 한 번 한 거란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뭐 싸우는 것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요번에 협상의 구상하는 핵심이죠. 그러면 조 기자가 이렇게 예상하기에도 이번에는 하마스가 안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안 받으면 죽으니까. 괴멸이에요. 이제 80%니까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나게 지금 두들겨 패고 있죠. 안 그래도 미사일 쐈거든요, 몇 개. 오케이. 지금 3, 4일 준다 하니까 뭐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안 받아도 좋고 이스라엘은 받아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카타르나 터키는 뒷다리를 못 잡는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지정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명백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자지구는 이제 뭐 저희가 차후에 또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미국과 순위파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항구와 경제 거점이에요. 가자지구는. 그래서 리베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 반도로 연결되는 철도 사우디랑도 이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 이게 경제 회랑 미국이 짜고 있는 경제 회랑 거기에 순위파 국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 거점 지역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보다는 지정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서한지구보다는. 그런데 반면 서한지구는 이거는 뭐 역사적 논쟁도 있고 뭐 종교적 논쟁이 얽혀 있기 때문에 명분론 차원에서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지구의 명분론보다는 실리인 지정학인 가자지구를 선택한 거고 이게 사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해가 됐다. 마치 이란을 폭격하기 전에 두 파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투톱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요번에도 완전히 기만 전술을 펼친 거예요. 네타냐후가 확실하게 유럽 국가들한테 막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해법으로. 그리고 트럼프도 몰아붙였는데 결국에 이 협상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완전 테이블이 완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주도권이 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서한지구보다는 지정학적 그 가치를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선택을 했다. 해서 이렇게 현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와 이제 입을 맞춰서 가자지구를 이제 정리하고 인질들 다 찾아오고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중심이 돼서 거기를 이제 재정비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서한지구는 가자지구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한지구도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네타냐후 입장에서 한꺼번에 두 양쪽을 다 어떻게 할 생각보다도 우선은 가자지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한지구는 스스로가 가자지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그 벤그비르 그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하고 아주 극우 강경파죠. 또 스모트리치 재정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 서한지구 합병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트럼프가 제안하는 거에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양반들이 네타냐후 총리 그 정부에서 난 빠지겠다 그러면 내각이 이제 붕괴가 돼 정부가 붕괴가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이제 또 벤그비르하고 스모트리치 이 극우 강경파 장관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강경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론도 70%가 찬성해요. 서한지구 병합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네타냐후가 단독으로 이건 실익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연정 해체되고 지지율 폭락하고 떡락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타냐후 정치 생명은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명조끼를 준 거죠. 서한지구 병합 반대라는 카드를 먼저 준 거예요. 이게 출구 전략이에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하지 말랬는데 그렇죠.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동안 이제 네타냐후 총리 발언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 발음이 또 안 되는데 스파르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력강생 병영국가 막 하면서 무슨 이제 거의 뭐 전쟁 지도자 이상이에요. 이제 짜르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감독님 말씀처럼 나는 병합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 라면서 국내적 정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메시지가 먹히냐면 지난 1년, 2년 동안 10월 7일 학살 이후 전쟁을 치면서 바이든한테 호되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놓치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한 그 동맹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 이스라엘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왜?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이제 국민들을 이제 보수 시민들 이제 달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좌파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극좌 세력은 네트냐후 총리가 계속 하는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네트냐후 총리가 강경파 보수 세력과 말씀하신 그 벵그리브 소물리치한테 맨날 휘둘려서 그 미국 관계, 외교 관계가 파탄난다라고 하면서 저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여들한테도 또 이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명을 좋겠으니까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했어.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서 정치적인 그 리스크를 완전히 이제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설왕설래는 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전략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다 아우르는 정치 100단짜리의 수를 본 거예요. 저도 이 기사를 다루면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여러 번 봤는데 역시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으로 나온 건지. 그래서 가자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서한지구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서한지구를 이스라엘에 합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란하게 가는 것보다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서도 어딜 갔냐면 서한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서한지구에서도 제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초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을 갔어요. 거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거기 가면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주 난리가 아닌데였는데 2, 3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싹 정리됐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눈에 뭐 저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쫙 깔고 도로 정비하고 해서 여기는 이스라엘이지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국기가 꽂혀 있고 여기는 이제 이 헤브론은 특히 이 막벨라 동굴 앞쪽은 여기는 아주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수면 아래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 서한지구가 앞으로 변해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도 결국은 가자지구 봐라. 우리도 저렇게 변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굳이 이스라엘이 합병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지들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좀 어떻게 좀 합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찾아오게 내가 보니까 정책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정치 심리를 이제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해가지고. 아니요, 대단한 수라서 이게. 그리고 이 수가 보통 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제가 가서 그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앞에 그 이스라엘 도시가 된 그 장면을 찍어온 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죠. 예, 이스라엘 중국과 틀어지고 대만과는 심쿵쿵쿵쿵.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이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 개그 본능이 개그맨도 아니면서 요즘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하고 중국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쭉 이제 노정되어 왔는데 갈등이 근데 지난 이제 15일 날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봉쇄를 주도한 것이 딱 두 국가를 지정했어요. 카타르하고 중국이라고 딱 지정했어요. 카타르는 뭐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제 돈을 대는 거고 이 모든 거를 배후 조종하는 게 중국이다라고 딱 지정해서 이제 어떻게 중국은 반이스라엘 인지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이는 이제 안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먼저 10월 7일 사태의 배후가 복습을 하다면은 이란과 AQ 2.0 이슬람 극단 세력이 합세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란이 제거됐는데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게 바로 중국이에요. 기술 지원, 전술 지원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한 게 중국입니다. 근데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제 이란까지도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시아파 그 초승달 벨트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주적이 누가 나오냐? 중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야 이제 이란이 제거가 되니까 급한 불 껐으니까 다음은 너야. 중국이랑 딱 찍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후티 반군에게 지금 아직도 미사일 쏘고 홍해에서 지나가는 그 선박에다 미사일 쏘고 그러거든요. 로켓 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GPS 정보를 누가 주냐면 중국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주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딱 걸렸죠. 너 중국 기다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노종된 것이다. 10월 7일 이후 이전과 이후에 이 사람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는 친했어요. 중국이랑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근데 10월 7일 이후에는 모든 안보 독트린이 다 바뀌었습니다. 10월 7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우리가 응징보복하겠다는 게 이스라엘 기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이스라엘의 군부대 들어오지 말아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하고 제목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만하고는 심쿵.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예요. 적과 동지 개념인데 국제 정치는 이제 거의 뭐 에이모랄 상태니까 정글의 법칙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주적이니까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니까 교류를 어느 정도 하는가 보니까 이거 꽤 많이 상당한 부분 교류가 진척이 됐는데 지난 8월 16일 날 이스라엘 대만 의회 친선 위원장인 예시 아티드당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했어요. 공식 방문한 겁니다. 대만은 국가 인정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외교부들은 다 대표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외교 공간에 딱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그 라이칭더 총통과 회동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의원 회장이. 그래서 회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국은 반도체, ICT, 디지털 보안,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매체가 완전 그 좀 말 세게 하지 않습니까? 뭐 대만에 끼어들면 뭐 가루로 만들겠다. 이게 공식 성명으로 나올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보답인가?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는데 대만은 이스라엘 정착촌 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의료센터 건립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뭐 돈이 없어서 병을 못 짓습니까? 상징적인 거죠.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데 대만 나는 이스라엘 지원할 거야. 그래서 비판이 쇄도했어요. 대만에. 근데 지을 거야. 끝. 대꾸 안 해요. 그러니까 둘이는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결속하고 교류하고 있다. 동맹 관계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대만하고 심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국 이스라엘 동맹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가까워지게 된 데는 서로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인구 구성도 이제 소규모고, 그다음에 주변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정치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스템이니까 비슷하고, 서구 문명의 어떤 동양의 대표자, 여기 중동의 대표자고, 경제적 역동성, 그러니까 하이텍 분야에서도 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시스템 반도체는 칩셋은 이제 대만이 잘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 쪽은 뭐 이스라엘이 지구 1등이니까 그러니까 교류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 나온 거고, 군사 전략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 뭐 중동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은 뭐 대만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선인장 전략,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들면 너네 다쳐 이건 거죠. 대만은 고슴도치 전략이에요. 중국 네가 우리보다 세긴 하지만 날 건들면 너네들은 허리 분절지 각오해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지만 나 건들면 고슴도치를 확 말아가지고 너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할 것이야. 이거고 이스라엘 똑같아. 선인장. 나 보면 작잖아요. 지도에서는. 제공권 작아. 나 건드리면 너네 다 죽을 각오해라. 이게 이제 이런 전략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국의 이런 억지력은 첨단 기술과 과학 국방력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란은 빠개졌지만 주로 공통의 거대 주적인 중국, 이란을 맞이한 게 벌써 한 20-3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또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지중해권을 뚫어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확충한다 그러는데 결국엔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면 대만이에요. 대만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국제 봉쇄를 뚫을 수 있는 마지막 거점이 대만하고 이제 손을 잡는 겁니다. 동아지 저쪽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게 또 미국의 반중 전략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은 약간 반중하기 싫은데 동맹국 미국이 하니까 이제 따라왔는데 10월 7일 이후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이랑 같이 붙어서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사정 변경이라고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과 대만의 그 군사 협력이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군사 협력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밀리터리 매체나 안보 매체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만이 창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롱보예요. 강한 활이라는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했다고 시연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재원을 보니까 이 MD 체제 핵심 레이더거든요. 레이더 반경이 이스라엘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로 2 그거랑 똑같고, 근데 그 전에 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MK1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 슝펑이라는 대함 미사일도 보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은 협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랑 대만이랑. 그리고 지난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란한테 약 한 3,900발, 한 4,000발 정도 미사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망 시스템은 실전 경험을 마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건 없어요. 뭐 기술적으로 뭐 어디가 뛰어나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전 경험을 한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입장에서는 이걸 이스라엘이랑 강력한 이제 군사 안보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대만을 어떻게 이제 접수할 거냐, 전쟁 톤이 크게 두 파트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군력으로 대만의 방공망을 부셔버린 다음에 상륙작전으로 이제 대만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 싸구려 드론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시험장으로 쓴 거죠. 아, 대만을 먹으려면은 대만의 그 첨단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는 게 싸구려 드론, 이란산, 뭐 사헤드, 뭐 방송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아이언돔이나 이런 요격 미사일 굉장히 비싸요. 한 발에 5만 불, 5만 불, 뭐 6천만 원. 드론은 몇백 불이고. 그러니까 몇백 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번에 이란이 뭐 한 4,000발 쐈다면 뭐 여기는 한 100만 발 쏠 수도 있어요. 중국은 막 대량 생산해 버리니까. 소나기처럼 쏟아. 그러면 이거 경제성이 안 맞죠. 이거 뭐 그냥 파산하는 거죠. 가랭이 찢어지는데. 이런 전쟁 독트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아이언빈을 실전 배치합니다. 아이언빈 레이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론전의 종결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치면 MD 발사체가 수만 달러, 5만 불, 그다음에 이건 뭐 수백만 원도 안 되는 거, 수십만 원도 안 되는 거, 이거보다 더 싼 게 아이언빈. 전기세 그냥 컸다 하면 되고. 메시켈. 한 번 나갔는데 메시켈. 네, 1달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백 원이죠. 예, 몇백 원. 몇백 원 가지고 이제 드론을 맞추는 거죠. 수만 발을 이제 방공망을 아직 제압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단 거리까지가 됩니다. 와. 그래서 감독님도 아시죠? 아일리아트라고 이제 홍해 내려가면 그 에일라트. 거기에 이제 관광지 있고 거기 항만 시설이 있는데 여기다가 후티 방공이 쏴요. 그러니까 에일라트 그 시장이 2개월 안에 이제 실전 배치한다고 그럽니다. 중단 거리. 아이언빔을. 아이언빔 레이저로. 그래서 실전 이미 이제 요거보다 조금 소형 규모로 이제 헤즈볼라랑 붙을 때 드론을 몇 개 좀 때렸어요. 탄도 미사일도 노력하고 레이저로.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완성이 됐고, 이스라엘 그 방위산업 당국에 따르면 50년 안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제 다 아이언빔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세만 있으면은 이제 뭐 아무리 뭐 수만 발이 날라와도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군사 협력에 어떻게 대만이랑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정착촌에 병원 해도 국제사회가 나 도와줄 거 아니잖아, 대만. 근데 나는 이스라엘은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왜? 아이언빔 이런 실적인 거랑 결합이 되면은 이제 방공망을 못 들어요, 중공이. 아무리 상륙작전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게 천생연분이다. 동아시아의 한 축을 딱 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중동이랑 연결되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대중 전략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동맹 친구를 얻어서 뭐 격경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대만이 부러워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좀 심쿵해야 되는데, 이 아이언빔은 제가 듣기로는 전설의 무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스타워즈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요번에 이스라엘 가 보니까 그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이언돔이 유격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폭발하지 않고 다치진 않지만, 문제는 이게 하늘에서 요격이 되니까 그 잔해가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찰과. 예. 근데 이제 아이언빔을 쏘게 되면은, 전에는 아이언돔하고 미사일하고 부딪히면서 두 개의 파편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아이언빔을 쏘게 되면 하나만 떨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머리는 좋고 봐야 돼요. 천재. 그런데다가 뭐 돈이 안 되니까 완전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겠죠. 뭐
계속 쏴대면 그러니까 AI로 다 잡아버리니까 그냥 레이더로 잡아버리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처리되는 것이죠. 이 앞으로 이제 드론도 이제 그러니까 끝났죠. 끝난 드론,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드론 부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이언빔,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아이언빔도 또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으네. 우리나라도 가서 배워야지 뭐. 배워야죠.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때 어디 가십니까? 예. 예. 이제 뭐 지방 순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며칠이요? 10월 9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투데이 뭔 소리냐? 지금 추석 연휴가 문제냐?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가족이 있는 관계로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방송을 쉬고 그 다음 주에 예. 더 많은 내용으로 예. 더 깊이 들어가는 분석으로 또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